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학부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PS234 초등학교 등교 중이었어요. 5학년 제이슨의 아버지 로버트가 저에게 다가와 오늘도 예쁘네요. 선생님 학생보다 선생님 얼굴 보러 오는 아빠들이 더 많다니까요? 이라고 말했거든요. 36년을 살면서 교사로 일한 지 12년째. 저는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이런 말들에 대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농담이었는데요. 리사 선생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웃어넘길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학교에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이 불편함, 이 모욕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학부모들의 시선, 동료 남교사들의 농담, 심지어 교장 선생님 윌리엄조차 여자 선생님이라 아이들이 좋아하죠라며 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아이들을 모두 귀가시킨 후 저는 교무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12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올해의 우수교사 후보 추천서를 바라보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추천 이유란에는 학생들과의 친화력이 뛰어남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교육학 석사학위, 주단위 혁신교육상 수상 경력, 학습부 진화 지도 전문성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L라인에서도 남자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위축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날 밤 11시 브루클린 아파트 작은 방에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리사 로엘, 너는 정말 교사야? 아니면 그냥 남자들 눈에 보이는 여자일 뿐이야? 문제는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 학부모 상담에서 4학년 에밀리의 어머니 캐런이 저에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남자 선생님께 과외를 받는 게 나을까요? 수학은 역시 남자가 잘 가르치잖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수학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 특별 지도를 통해 분수 계산 점수를 45점에서 78점까지 올린 아이였거든요. 개별 학습 계획표를 작성하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교구까지 직접 만들어가며 가르쳤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에게는 제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에밀리가 지난 4개월 동안 보인 향상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라고 말하려던 순간 캐런은 그런 게 아니라 논리적 사고는 역시 남자가 잘 가르치잖아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수학이 안 되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런 식이었어요. 복도에서 만난 체육교사 마크는 리사, 오늘 화장 진하게 했네. 누구랑 데이트야? 라며 농담을 던졌고 교장 선생님 윌리엄은 학교 공개 수업 때마다 저를 예쁜 우리 리사 선생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학부모들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뉴욕주 교육청 혁신교육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읽기 교육 전문가 자격증과 학습장애 아동 지도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제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도 고통스러웠어요. 브루클린 지하철 노선에서 낯선 남자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어디서 일하세요? 라고 물어보거나 길에서 헤이 뷰터펄이라며 휘파람을 불며 따라오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으면 혼자 걷기가 무서워서 우버를 타고 집에 갔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2023년 11월 5학년 담임을 맡은 저는 학급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학교 전체 평균보다 25% 높게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읽기 부진으로 분류되었던 8명의 아이들이 모두 학년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뉴욕주 표준학력 평가에서 제 학급은 브루클린 지역 상위 10%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서 개별 학습 자료를 만들고 방학 중에도 무료로 보충 수업을 진행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12월 학부모 총회에서 3학년 데이비드의 아버지 스티브가 여자 선생님이라서 애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엄격했으면 성과가 더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어요. 이어서 남자 선생님이었으면 더 체계적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4개월 동안 밤 10시까지 교실에 남아서 개별 지도 계획을 세우고 토요일마다 도서관에서 교재를 연구한 제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학부모들인 제니퍼, 마이클, 앤드리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남자 선생님이 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죠라고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심각한 불면증을 겪었어요.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계속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여자 선생님이라서 남자였으면 애들이 편하게 생각해서 더 체계적이었을 텐데. 12년간 교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무시당할 줄은 몰랐어요. 다음날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 아이들도 나를 그냥 여자로만 보는 걸까? 부모들이 집에서 뭐라고 말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남교사인 마이클이 리사, 요즘 표정이 안 좋네. 남자친구랑 싸웠어? 아니면 생리기간이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2024년 1월 PTA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저녁 7시 학교 도서관에서 열리는 정기 모임이었어요. 저는 학부모 40여 명 앞에서 지난 학기 교육 성과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자료를 통해 제 학급 아이들의 읽기, 쓰기, 수학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향상을 보였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했어요. 특히 학습 부진아로 분류되었던 알렉스, 소피아, 마커스 3명의 아이들이 각각 읽기 능력 35%, 쓰기 능력 42%, 수학 능력 28% 향상되어 모두 평균 수준까지 올라온 것을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개별 맞춤형 교육과 가정과의 연계 지도를 통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교육 방법론까지 제시했어요. 그런데 발표가 끝난 후 6학년 담임인 남자 교사 데이비드 존슨이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리사 선생님은 참 열정적이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 선생님들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 교육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학년에서는 말이죠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40명이 모인 도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12년간 교육 현장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전문성이 감정적이라는 한마디로 평가절하되는 걸 느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몇몇 학부모들인 톰, 스티브, 브라이언이 맞아요. 남자 선생님이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이죠. 우리 아이도 남자 선생님한테 배울 때 더 집중해요 라며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여자 학부모인 캐런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같은 선생님보다는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고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준비해온 반박 자료도 있었고 교육학 이론적 근거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20분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2시 침대에 누워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는 교사로서 존중받고 싶다. 여자이기 전에 교육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교장실에 찾아가 윌리엄 교장에게 3개월 무급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리사,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다들 내 실력을 인정하고 있어라고 말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12년 동안 받은 평가를 다시 보세요. 전문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친화력, 부드러움, 모성애 같은 말만 가득해요. 2024년 2월 중순 무급휴직을 받아낸 저는 뉴욕을 떠날 결심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는데 마침 3년 전 풀브라이트 교환교사 프로그램으로 한국 서울에서 1년간 근무했던 대학 동창 제니 파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리사, 한국 와봐. 여기는 선생님을 정말 존중해줘.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제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BTS나 오징어 게임 정도만 알고 있었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막연한 편견도 있었거든요. 여성 인권이 후진적이지 않을까? 유교 문화권이라 남성 중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뉴욕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7호선 지하철을 타면서 남자들의 시선을 피하고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축해둔 돈과 휴직 기간을 계산해보니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항공료 1,200달러, 숙박비 월 800달러, 생활비 월 600달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최악의 경우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관광비자로 3개월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3월 5일 화요일 JFK 공항에서 대한항공 K82편에 몸을 맡겼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일까?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3월 6일 수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입국장에 나서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입국 심사관이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한국어와 영어로 인사해 주셨고 여권을 받을 때도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네주었습니다. 뉴욕 JFK에서는 심사관이 무표정하게 도장만 찍어주는 게 일상이었는데 말이죠. 짐을 찾는 동안 공항 직원이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며 친절하게 다가와 안내해 주었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타고 명동 숙소로 가는 1시간 동안 차창 밖 서울의 모습을 보며 신기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도시 풍경에 첫 번째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명동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20대 여직원이 한국 처음이세요?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프론트로 연락주세요. 주변 맛집이나 관광지 정보도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라며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표정이었어요. 뉴욕 호텔에서는 체크인 직원이 컴퓨터만 보며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말이죠. 한국에서의 첫 주는 정말 신기한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 근처 세븐일레븐에서 물과 간단한 과자를 사는데 20대 남자 알바생이 안녕하세요 라며 90도로 깊숙이 인사를 해주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갈 때도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뉴욕 CVS나 두알리드에서는 직원이 고개도 들지 않고 넥스트라고만 말하며 계산해주는 게 일상이었는데 말이죠. 지하철 2호선을 타면서도 놀랐어요. 출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는데도 저를 빤히 쳐다보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외국인이라서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지만 뉴욕 지하철에서 느꼈던 그런 위협적이거나 성적인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으니까 60대 아저씨가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영어로 물어봐 주시기도 했어요. 셋째 날 토요일 남대문 시장에 구경을 갔는데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스마트폰 GPS도 복잡한 시장 안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명동이라고 답하니까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데도 손짓 발짓으로 길을 알려주려고 노력해 주셨죠. 심지어 본인 스마트폰으로 팝하고 번역 앱까지 켜서 고 STRAIGHT 턴 라이트라고 번역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뭉클했습니다. 아, 여기선 내가 진짜 사람으로 대접받는구나. 제니가 소개해준 이태원 다문화 교육 NGO 글로벌 브릿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건 둘째 주부터였어요. 단체 대표인 50대 김미영 씨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교사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이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 모두가 저를 리사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2년간 교사였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정중하게 대해주었어요. 선생님께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12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여자이기 전에 교육자로 먼저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 10명에게 기초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첫 수업 후 아이들이 선생님 고마워요 라며 깊숙이 인사하는 모습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NGO에서 한 달 정도 활동하다가 정재훈 씨를 만났어요. 34세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키 175cm 정도의 마른 체격에 안경을 쓴 모습이 전형적인 한국 지식인 같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재훈 씨가 저에게 리사 선생님, 아이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벌써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은지도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들 개별 수준을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접근하시는 것, 게임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유도하시는 것, 무엇보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방식이 정말 전문적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뉴욕에서는 12년 동안 아무도 제 교육 방식의 구체적인 장점에 대해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재훈 씨는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들려주자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한국에서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정말 존경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높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재훈 씨의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했어요. 다문화 가정의 8살 민준이가 재훈 선생님 이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마다 재훈 씨는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를 안아주었거든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은 없었어요 라고 제가 말하자 재훈 씨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은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죠. 미래를 키우는 분들인데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답해 주었습니다. 4월 둘째 주 토요일 저녁 재훈 씨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한강공원을 걸으며 재훈 씨가 리사 선생님, 한국에 계속 계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곳에서 정식으로 영어 강사로 일하시면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예정이었던 한국 체류가 어느새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있었어요. 재훈 씨는 E2 비자 취득 과정부터 한국 교육기관에서의 취업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원어민 영어 강사에 대한 수요가 많고 특히 선생님처럼 교육학 전공의 경력까지 풍부하신 분이라면 어디서든 환영받으실 거예요.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24년 6월 저는 뉴욕 PS 234 초등학교의 교사직을 완전히 사임했습니다. 이메일로 윌리엄 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2년간의 미국 교사 생활을 정리했어요. 한국에서 E2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영어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비자 발급까지 재훈 씨가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어요. 강동구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맡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아이들이 선생님 하며 달려와 안기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8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진행했어요. 한국 아이들의 학습 열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티처, 퀘스천 이라며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숙제도 성실하게 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첫 번째 학부모 상담에서 3학년 지민이 어머니가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영어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집에서도 계속 영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라며 진심으로 감사해 주셨거든요. 5학년 수빈이 아버지는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네요. 아이가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뉴욕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인 이정호 교장도 리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어요. 내년에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라며 저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었어요. 재훈 씨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NGO 동료로 시작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죠. 재훈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재훈 씨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리사, 당신이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교육자예요 라는 재훈 씨의 말에 저는 저야말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진짜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재훈 씨와 함께 부산 여행을 다녀왔어요. 해운대 해변을 걸으면서 재훈 씨가 리사, 나랑 사귀지 않을래? 라고 고백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랑이었습니다. 9월부터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정규 원어민 교사로 계약을 연장했어요. 월급도 뉴욕에서 받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 복도에서 리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며 90도로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10월에는 학교에서 열린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제가 지도한 아이들이 전체 1등과 2등을 차지했어요. 시상식에서 이정호 교장 선생님이 리사 선생님의 전문적인 지도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11월에는 재훈 씨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감에 대해 걱정하실까봐 긴장했는데 재훈 씨 어머니가 선생님이라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재훈이가 좋은 분을 만났네요 라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재훈 씨 아버지도 교육자는 정말 존경스러운 직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오래 사시면서 많은 아이들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에는 재훈 씨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사랑의 자물쇠를 걸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2025년 현재 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8시 30분에 학교에 출근하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가면서도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거든요. 4학년 현우가 선생님 저 영어 정말 재미있어요 라고 말할 때 6학년 소영이가 선생님 덕분에 영어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여자이기 전에 교육자입니다. 제 전문성을 인정받고 제 노력을 존중받아요. 학부모들은 제 교육 방식을 신뢰해주고 동료 교사들은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를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원어민 교사라고 소개해주세요. 재훈 씨와의 사랑도 깊어져서 올해 가을에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 공통 관심사도 많고 서로의 일을 이해해주죠. 한국에 온 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교사로서 꿈꿔왔던 세상이라는 것을요. 뉴욕에서 12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존중과 인정을 여기서 받고 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자고 다짐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